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이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12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62명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과 요양원, 또 가족 간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포천 군부대에서의 집단 감염도 확산하고 있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조용한 전파가 이뤄진 게 아닌지 방역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재복 해설위원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신규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엿새째 두 자릿수인데요. 네. 일단 조사 건수는 많이 평일 수준을 회복했군요. 검사 건수가 2배 넘게 늘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 수는 2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75명이 새로 발생을 했고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66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후반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눈에 띄는 발생은 경기가 34명이 늘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포천 군부대의 병사들의 집단 감염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전북이 9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 추석 때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사례를 반영한 그 집단 감염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포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도 감염 경로는 확인이 안 된 거죠?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어제 추가로 나온 사람은 저녁 휴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휴가를 나왔는데 자기가 있던 부대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 과정에서 이제 성남 분당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을 받은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네. 37명이 됐고요. 이 가운데 간부가 셋, 병사가 3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네. 모든 군은 지금 외박 외출이 사실상 금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간부 한 명이 지난달 말에 서울에 업무차 나왔던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 외에는 지금 외출이나 외박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군부대에도 이제 민간인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뭐 공사를 하거나 뭐 부식을 뭐 배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음성이 나왔고 네. 또 일반 병사와 접촉한 그 기록도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감염이 전체 부대원 240명 중에 벌써 40명 가까이 됐는데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이 많은 병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집단 감염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 부대는 방역 수칙을 전체적으로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모임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 아까 뭐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댁 식구 또 그리고 친정 식구 이렇게 감염을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 때 가장 걱정했던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전북 정읍에 사는 30대 주부가 지난 추석날, 그러니까 1일에 그 정읍에 있는 시댁을 방문을 했죠. 네. 그래서 시댁과 시댁 식구 11명을 접촉을 했는데 이 가운데 시부모 2분이 확진을 받았고 그다음에 4명은 아직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가족은 그날 오후에는 이제 자기 집으로 와서 친정 식구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이제 또 만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그 친정 오빠가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주부의 자녀가 4명인데 4명이 모두 양성을 받았습니다. 네.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럿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접촉했던 식구들이 정읍에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주, 완주, 충남, 논산, 광주 이렇게 이제 분포돼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가장 걱정했던 전국에서 식구들이 모이는데 과정에 누군가 한 명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모이고 그래서 모임을 가진 상태에서 또 각자의 주거지로 이동을 해서 전파를 시키는 이런 양상. 지금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추가 전파가 일어났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만 네.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이것이 바로 이제 추석 연휴를 통한 지역 내 조용한 전파, 조용한 감염, 집단 감염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상황,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자, 정기석 교수님, 이 포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의 휴가나 외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염이 발생을 한 데다가 아직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포천 군부대 그 집단 감염 사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 군부대도 사실은 집단 생활을 하루 종일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뭐 잘 관리를 해왔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유엔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대라도 저 간부들은 사실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예. 영외에 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식 등등해서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저렇게 외출 외박이 금지됐다 하더라도 뭐 불가피한 이유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례는 사실은 제한된 장소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혀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는 잘 못 밝히더라도 그 다음에 단체 감염은 다 같이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같이 예.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앞으로 이번 겨울도 나오고 내년 봄까지도 계속 이제 이 국군 여러 병영에서 이런 문제들에서 걱정을 하게 될 테니까 육해공군 합동으로 이 방역에 대한 어떤 지원과 평가하는 그런 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군대 가서 39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럴 예. 정도로 전문의들은 대부분 군에서 복무를 합니다. 3년씩. 그렇기 때문에 좀 수천 명이 전문 인력들이 가 있거든요. 심지어 전임위까지 지낸 사람들이 지금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저희 이제 그 3군 합동의 평가 지원단을 꾸린다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을 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저희 그 부대 자체 내에서 좀 쉬쉬하면서 가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밝혀지면서 역학조사가 좀 더 수월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모범이 돼서 다른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에서도 같은 사례를 공유하면서 좀 더 방역에 철저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해서 방역 지원 활동 그리고 평가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포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정 교수께서는 외부 접촉으로 통한 감염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 접촉이 필수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제한된 장소에서 그 제한된 활동을 하는 그 200여 명의 지금 그 장사병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바이러스가 바깥에서 들어오지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 그 누군가는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담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환자를 찾고 그 첫 번째 환자한테 옮겨준 사람을 찾는 것이 이제 역학조사의 핵심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포천 군부대 같은 경우는 한 명씩 다 격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외에 또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들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군부대라는 특수한 때문에 1인씩 격리한 건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해가지고 사실은 환자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 감염이 옮겨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군의 특성상 1명씩 저희 그 상계에서 이제 분산했다는 건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은 사실은 그 내부에서 더 안 퍼질 수 있도록 조금 검사를 좀 자주 하고 한 번 음성이라도 초기에 검사하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음성자도 한 번 더 확인해서 혹시 그 사람이 또 다른 감염원이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제가 언론에 보기로는 인력이 300명이 채 안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그 내부에서의 이번 집단 감염은 잘 정리가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일평균 60여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과 비교하면은 숫자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8월 14일 날 수도권에서 2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이제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모양인데, 지난번 대구 경북보다 좀 늦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감염이 되고 있는 대상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덕분에 특히 이번 추석 연휴 때 굉장히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큰 탈 없이 아마 이렇게 내려가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외국의 경우를 보면 특히 지금 유럽의 가을이 오면서 유럽은 가을이 빨리 옵니다. 오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다시 거의 셧다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2차적인 제3차의 대유행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좀 여유가 있을 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지금 좀 여유가 있을 때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3차 대유행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일단 교수님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환자 비율이 여전히 19%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좀 더 안정세가 확실하게 좀 되려면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역 당국의 실력인 것이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일 네. 높을 때 26%대 갔다 지금 18%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어림이 없죠. 100명이 걸리면 18명이 어디서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18명한테 옮겨준 그 전에 확진자들은, 그 전에 감염자들은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그동안 해왔겠지만 잘 하지 않으면 이제 저게 숫자가 20%, 30%가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확진자 숫자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었던 300명, 4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되고 지금같이 20% 정도의 감염 경로 불무형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서구에서 보듯이 손을 놓게 됩니다. 네. 방역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환자 잘 치료하고 방역을 들어가서 찾아가고 환자를 찾고 그다음에 추적하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역학조사를 하는 그 능력, 그 인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군부대 얘기할 때도 과연 누가 들어가서 역학조사를 하는지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의 네. 특성상 아마 민간이 들어가서 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지금 정말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하고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 18%에 가까운 그들도 정말 실력 있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중앙역학조사관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아마 밝혀질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력이 균등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학조사관들을 더 많이 선발을 하고 임시직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휴직 중인 간호사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한 의사들, 이분들한테 뭐 자원봉사든 보수를 주든 간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같이 좀 일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도 금방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실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저 퍼센테이지는 금방 10%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잘 모르는 분들이 저렇게 매달려서 애쓰는 것보다는 실력 있는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간이란 것은 하루나 이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좀 더 많은 인력과 좀 더 실력 있는 분들이 저 역학조사에 매달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방역 능력 또 그리고 추적 조사 실력 뭐 이거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자,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위험 상황은 조용한 전파를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감염 경로 분석 TF 운영을 시작했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선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요? 지자체가 시작했다는 건 이제 반가운 일이죠. 서울은 한때 그 서울만 감염자가 100명 가까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서둘러서 감염 경로 분석 태스크 포스라는 것을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환자들의 그 역학조사 자료 같은 걸 좀 모아놓을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문지 같은 데 데이터베이스도 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들을 쭉 보면 어떤 경향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 경로를 좀 쉽게 찾아보자는 그런 측면인 것이고, 그 선제 검사의 중요성은 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방역당국에서도 몇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석이 끝나고 가을 또 독감철을 맞기 때문에 연휴 동안에 이제 고위험 시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을 접촉한 사람들은 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예 고위험 집단과 일반인들도 상대해서 일단 선제 검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제 세 가지 우선적으로 검사할 그 고위험 집단은 개천절 집회 때 들어갔던 그 경찰들, 또 그다음에 뭐 정신 요양시설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관악구 쪽에 방문 판매 관련 그 확진 환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주변 관련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보면은 그 서울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자체들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럴 때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검사들이나 그 분석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방역당국은 이 코로나19 확산세의 여부, 이번 주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난 8월과 같은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9%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감안할 때 지난 8월 연휴 이후와 달리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물론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주 후반, 중후반까지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 폭발적인 확산세가 없는 걸 보면 일단은 이번 주까지 좀 잘 지나간다면 그 이후에는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당장 지금 그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이번 주 말이면 끝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번 주말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아마 내일부터 한 2, 3일 정도의 발생 상황을 봐서 오늘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면 아마 이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제 그건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그 지금은 상당히 그 추석을 앞두고 오랜 기간 동안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돼 왔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도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폭발적인 확산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그 확산세라든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 같은 것은 사실은 발생 뒤에 그 나오는 분석 자료지 그렇죠. 선제적으로 지금이 19%밖에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한 2, 3일은 더 본 다음에 물론 네. 방역 당국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육부에서는 일단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판단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일단 안전적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어제 유은혜 장관이 조금 새로운 얘기를 했죠.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등교 수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학생들의 등교 수업 비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유 장관이 들은 것은 오전 오후반을 편성하게 되면 이게 학교에 머무는 숫자는 적지만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이 특히 이제 저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당국으로서는 가장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발생이 거의 없는 지자체는 아마 바로 다음 주부터는 그 학생들 등교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조금 준비 기간이 필요한 곳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달 안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은혜 장관이 한 말 중에 유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은 내년도 전면 등교는 불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백신이 나와도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나 그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장기전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주에 또 이제 새로운 조치가 나올 텐데, 자, 정기석 교수님, 지금 이렇게 두 자릿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은 거리두기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조심스럽게 완화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던 이 19% 내외의 감염 경로 미상 환자의 비율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걱정입니다. 네. 그 얘기는 계속 지금 암암리에 전파가 된다는 얘기고요. 다행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고 하는 데는 뭐 초기에는 조금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감염원을 충분히 잘 밝힐 수 있고 의료기관이 수용이 가능하다면 단계를 낮춰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조금 전에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교육 당국에서는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학력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독감 유행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위생 차원에서 이게 안전하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뭐 의견이 안 갈라지겠습니까? 학교를 가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안 가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수업을 안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특히 그 각급 1학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처음 가보는 1학년들, 중학교에 처음 가보는 1학년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학부형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 도대체 학교라는 데가 어떤지를 잘 모르면서 지금 1학기를 지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뭐 두 자리 숫자래지만 거의 70%, 80% 가까운 숫자가 서울, 인천, 경기에서 나기 때문에 수도권은 등교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지금 감염의 정도를 봐서 뭐 크게 무리 안 하고 등교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저 어린아이들한테 방역이라는 걸 갖다가 현장 실습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안 했던 기침 예절, 손 씻기 등등을 지금 이 세대들이, 저 어린 세대들이 지금 배운다면 더 이상 좋은 현장 학습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은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봐가면서 특히 아이들한테는 저는 좀 신속 감염 키트 같은,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등교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는 이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2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지난 4월 이후에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된 특이 사례로 코로나19 감염 후에 수주 후에 발열, 발진, 다발성 장기 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 반응을 특징으로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연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월 25일부터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신고 사례는 7명이 신고가 되었고 역학조사와 실험실적인 검사, 전문가 회의 결과 2명이 사례에 부합하는 걸로 판정되었으며 현재 2사례 모두 증상은 호전되어 퇴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연관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에 대해서 감시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이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말 그대로 소아에서. 근데 이제 이 소아가 아주 어린 소아도 있지만 거의 20살까지, 그러니까 18살까지가 우리가 이제 소아 청소년 계획인데요. 네. 예, 20살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다 기관이기 때문에 장기가 2개 이상 생기는 겁니다. 주로 이제 심장이나 위장 이런 데 생기는 것이고요. 제일 큰 특징이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열이 고열이 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초기에 얘기했던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 성인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은 이거는 감염돼서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 감염이 생긴 뒤에도 3주, 2주, 4주 뭐 이런 식으로 한참 있다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모른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젊은, 그러니까 어린 연령층에서는 그동안 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병균이나 여러 가지 노출된 기간도 짧아서 어떤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좀 더 새롭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역 체계 혹은 염증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이런 일이 온다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도한 면역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제도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외국에서 발표된 걸 보면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명의 어린이들이 다 제대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요. 예. 그냥 막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뭐 열나고 발진 나고 하면 이제 그 코로나를 안 알았더라도 첫 번째 환자는 사실 코로나 아니라 그랬는데 나중에 항체가 나와서 양성으로 증상이 있다, 병이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게 내가 혹시 이런 게 아닌가 그냥 바이러스 발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런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망률이 높지는 않다고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사례 정의를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다기관 염증 증후군 그러니까 신체 장기에서 염증이 계속 나타나는 이 증상 자체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특히 뭐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온몸에 열이 나면서 발진이 생기고, 특히 이제 이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갑자기 뭐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뭐 기전도 모르고 치료도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니까, 결국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얼른 의료기관에 가서 확인을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